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 선언했습니다. 어제 우리 선박이 이란에 피격됐다며 작전에 참여하라고 자신이 직접 나서 압박하고 그리고 전쟁부 장관까지 그러더니 채 몇 시간도 안 돼서 작전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한심하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평소는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렇다. 이거 잠시 후 짚어볼 텐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모두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신중하게 움직이죠. 예. 트럼프로 인해서 20세기의 패권 국가였는데 지금 미국이 처한거리 한심합니다. 자, 전쟁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우리 이야기부터 바쁩니다. 요새 선거 때문에 척척 합시다. 어제 화요일 국무회의 날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 시절부터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떻게 행정을 했길래 결국 최초의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된 건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공직 후보들이 참고할 만한 국무회의였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국무회의 한번 짚어봅시다, 오늘. 자, 모두 발언 주제가 뭐였어요? 네, 헌법 개정안과 지방선거 관리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봅시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5.18이 다가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이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이 휴일이어서 수요일 났죠. 네. 자, 헌법 개정 얘기 나오면 원래 정치 체제부터 그래서 내각제니 뭐 대통령제니 뭐 연임 한임하니 이런 건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헌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데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하자. 개헌 1단계를 그렇게 넘자는 제안이고 그리고 선거 공정관리 부분도 들어봅시다.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이 별도로 필요 없고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 유령 살림법인 문제를 지적하죠. 그렇습니다. 유령 산림 법인들이 페이퍼 컴퍼니로 입찰해 하자 보수 단계에서 회사를 폐업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요. 네. 그러면 나무가 불타잖아요. 네. 살림을 복구해야 돼요.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그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살림법인이에요. 네. 그런 게. 네. 사업권을 따내요. 부실공사합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시키려고 하면 회사 폐업하고 없어졌어요.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죠. 이런 건 근데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문제예요. 뉴스 찾아보면 오래전부터 나옵니다. 네. 반복해서. 자, 이 대통령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들어봅시다. 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 예, 있습니다. 네. 또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나무가 다 죽었더라. 근데 하자 보수시키려고 하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나의 사례죠, 사례. 자, 얼마 전에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런 과제들 발굴을 해라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국조실에서 전부
부처 받아서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림청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요. 우리가 초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관심을 통해서 각자가 맡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큰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죠. 이게 이재명식 행정 질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게 의무다. 근데 우리에게는 초능력이 없다. 우리 다 보통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일 찾지 말고 한 방 찾지 말고 민원 이게 보고다 보고 보물창고 작은 비정상 찾아내서 작지만 열심히 바꿔가면 그 결과로 큰 변화가 온다. 이게 이재명식 행정이에요. 그렇게 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산림청 예를 든 겁니다. 정반대로 일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오세훈 시장이에요. 샛빛 둥둥섬 또는 서울라이 또는 한강버스 뭔가 눈에 당장 띄는 걸 끊임없이 찾아요. 전시성 행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서울시장 3번이나 했는데 오세훈 하면 나오는 대표 정책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오래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행정제재, 형사제재로 부족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제도는 오히려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니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반드시 다시 체크하라고 합니다. 항상 돈 때문에 생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들어봅시다. 행정제재는 효과가 없잖아요. 형사제재 벌금 몇 푼 나오고 화재 사장 내수 또 만들고 몇 년씩 걸리고 그 사이에 로비하고 정치인 쫓아다니고 그게 부정부패 원인이 되잖아요. 입찰 보증금을 확 올려요. 낙찰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해가지고 보증금 몰수한다고 해보세요. 경기도에도 입찰이 하도 뭐 수백 대 일 그러길래 이거 했더니 40%가 순식간에 줄어들더라고요.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왜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드십시오.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도 반드시 체크합니다. 전에 이거 한 거 어떻게 됐냐고 업무 지시하고 이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그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 특징은 일을 시키고 나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될 때까지 잊지 않고 계속 확인한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단순히 본인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일이 되게 하는 방식이다. 이재명식 행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개국정비 얘기했잖아요. 개국정비. 그렇습니다. 개국정비 상황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봅시다. 계곡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3월 말까지 한다 그랬죠 원래.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5월 초.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을 안 했다든지. 830몇 건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말씀 주신 4만 건이었다면서. 33,300건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또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린을 했습니다.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아,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나? 자기가 평소에 가는데 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름 행락철 오기 전에 1차 감찰을 하고요. 행락철 시작되고 나면 2차 감찰을 또 할 계획입니다. 일정 시한을 정해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국정상황실장한테 있어요. 네. 그거 받았어요? 계곡정비 2차 단속한 거? 못 받았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4월 중순경에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요? 국정상황실장이든 비서실장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옛날에 하던 대로 생생용을 몇 개 해서 한 개 880 몇 개였죠. 네. 제대로 한다고 한 개 33,000 몇 개였다. 예.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도 좀 신경 쓰고 검찰도 신경 쓰고 하십시오.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올 가을에 철거하면 내년에 다시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예, 벌금 500만 내. 그거 못하게 바로 정비할 수 있게. 그걸 완전히 재자연화하는 데까지 목표로 하겠습니다.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탈출할 수 있게 지방정부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좀 해줘도 좋은데 정상적으로 사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곡 상해 문제 이거 아무도 해결 못했어요. 수십 년간. 네. 이렇게 하니까 수십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속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부류들이 있어요. 저는 사이코패스형 공직자라고 부르는데 실제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네. 때려잡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법을 호소하면 오히려 정부가 예산 지원해줘라고 하잖아요. 정상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네. 하니까 단체장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보들은 이 국무회의를 봐야 해요. 자, 이어지는데 매점매석 이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매점매석 물품의 몰수 필요성과 법안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봅시다. 매점 매석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예요? 예, 몰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몰수를 하면은 그만큼이 물량이 잠기기 때문에. 시약처장입니다. 주사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수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은 처벌하면 뭐예요? 매점 매석해가지고 30억 벌었는데 벌금을 1억 맞든지 과장 뭐 이런 사람이 대신 처벌받거나 이러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몰수 조항이 있다면서요? 몰수는 가능합니다.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은 권려받자 실무 책임자 가서 조사 한번 받고 벌금을 내든지 뭐 집행유예 받고 그것도 몇 년 후에 이익은 이익대로 남는데 왜 매점 매석을 안 하겠냐고요. 돈이 남는데 재판 끝나가지고 몇 년 후에다 하게 되면 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잖아요. 시장 질서 오히려 훼손하잖아요. 그럼 법률을 바꾸세요. 네, 관련 부처하고 한번 상의해서 진행. 그 별도로 보고로 이제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보통 공무원들은 고발, 적발, 그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사법체계가 담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한편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발했는데 왜 같은 문제가 수십 년째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이 대통령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그러라고 세금 주고 있는 거니까, 세금 주는 거니까.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자신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얘기를 하죠. 네, 매점매선 포상금을 높일 실효적 방안을 만들라고 자, 지시합니다. 봅시다. 매점 매석을 신고하면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몰수되는 금액의 한 20%니 30%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포상금 규정이 유연하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만들기는 어렵다는.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지금 기획처가 금융위하고 최종적인 이제 이견이 있던 부분까지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해요. 이해가 안 돼요. 공인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공인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포상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아서. 환수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가 조작 신고처럼 한 30%를 올리시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 민간에는 10% 이상 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입법적 결단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50%씩 준다 그러면 매점 매석하는 회사 직원들이 다 그거 신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평생 먹고 살 텐데 그 어느 회사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예방 효과로는 최고일 것 같은데 범죄 예방해서도 좋고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소득 재분배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내보세요. 예, 그렇게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면 되고요. 예. 자, 제도를 실효적으로 만들라. 포상금 왜 적게 주냐. 포상금 많이 주라는 겁니다. 아까 하지 말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경자 유전 원칙. 몇 달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농지는 농사를 지을 농민만 소유하게 한다. 헌법 정신이에요. 네. 이 문제 또 거론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농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직불금 가지고 임차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디 계약서, 경기도 예. 어디 갔더니 다 임차농이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 지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확인해주고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 또는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라고 하면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작용을 하면 면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처분 그러면 의무가 딱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 3년 동안은 그래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의혹을 가지고 다 발견을 해서 3년째 가서 농사를 싹 지어. 그러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그 단체장 임기 지나버리네. 또 있어요. 이게 이사나 만한 이 제도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 또 걸렸어.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 짓는 척 해. 그러면 소멸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걸리면 예.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지. 예,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법률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네. 예. 제가 이 대통령은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문법으로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옳은 걸 추구하는데 옳은 걸 추구할 때 저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아라고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만들려고 돈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요. 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자, 어떤 마인드로 공직에 임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행정을 하는지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모든 공직 후보들이 참고해야 하는 국무회의여서 제가 좀 길게 봤습니다. 자, 지방선거 민주당의 남은 재보선 지역 후보들 공천 확정됐네요. 그렇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김의겸, 군산 김제 부안을의 박지원, 광주 광산을 임문영, 대구 달성군 박형용 후보가 각각 낙점됐습니다. 자, 여야 모두 그러면 남은 지역은 한 곳입니다. 네, 충남 공주 부여 청량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오늘 결론 낸다고 했었던가요? 네. 자, 윤오개인이라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주지 않은 건 아니라고 제가 아닐 거라고 제가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충남 지역에 장동혁 대표가 맹주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진석 실장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면 좋죠, 민주당은. 자, 그리고 전쟁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어제 화재 발생했던 HMM 선박 미국은 이란이 공격했다고 했는데 이란은 부인했어요. 네,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 선박 관련해 이란 군대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정보를 검토해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HMM 노조를 연결해서 상황 파악을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최신 전쟁 상황 정리하면은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 제시했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수용될 것이라고 하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상하게 말을 했다고 제가 네. 저거는 진짜로 거절할 때 말투 아닌데 저거 갑자기 협상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어렴풋이 기억이 매일 아침 바로 옆에서 듣는데 네. 어렴풋이 기억나셔? 네. 제가 그러면서 네. 이거 갑자기 협상 타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혹시 제가 했던 방송 찾아봐요 그거 다시 틀어줘봐요.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니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수용될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건 안 돼라고 말할 때 그 부정의 뉘앙스하고는 또 달라요. 상상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그냥 딱 잘라 거절하고 와버리는 경우 저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란으로부터 더 뭔가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SNS를 보다가 이거 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겠는데 아, 생각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 상황이 왔어요. 네. 저 예견을 스스로 칭찬하는 바입니다. 아무도 저를 칭찬 안 해줄 테니까. 뉴스 공장을 그래서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매일매일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기 때문에 어제 갑자기 전쟁 종식을 위한 1페이지 합의안 근접했다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전쟁 종료와 향후 핵 협상 틀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 이후 가장 합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도 보도를 했는데 이란이 파키스탄 통해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어제 밤늦게 나왔어요. 네, CNN에 따르면요, 파키스탄이 이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가 전해지기도 전에 코스피 어제 폭등했죠. 그렇습니다. 종가가 7,38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꿈의 7,000비 시대를 열었습니다. 꿈이라니요. 이제는 7천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뉴스의 결이 유지되면은 이번 주 8천 갑니다. 믿습니다. 이제 믿어. 네, 맞습니다. 제가 1월 달에 5천 간다고 유일하게 네. 맞춘 사람이에요. 네. 자, 게다가 협상은 2단계예요. 크게.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사인하는 건 MOU예요. 네. 한 달 이내 실제 평화협상 타결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타결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 만까지 갑니다. 전쟁 없었으면 올해 안에 만을 간다고 제가 했었는데 네. 자 이제는 2단계 평화협상 전쟁이 한번 벌어져서 꾹 눌러놨기 때문에 이 보복 구매라는 게 있어요. 인간 심리에. 2단계까지 가면 만까지 갈 것이다. 자 믿습니까? 네, 오늘 더 사겠습니다. 자 우리 HMM 나무호에서
폭발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트럼프는 이란의 공격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다친 선원들은 없습니까? 정말 불행 다행으로 아직까지 다친 선원은 아하. 없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다행히 이제 피해는 없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올 때는 정부 지시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뭐 정박해 있습니까? 어제 우리 나무호가 이제 예인이 된다고 저도 이제 들었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예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앵커를 이제 놓고 있었는데 앵커를 감으려면 메인 발전기에서 이제 충분한 전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비상 발전기만으로는 전력이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감으려면 이제 전력 좀 충분한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앵커를 이제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앵커를 내리고 정박해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막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그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앵커 놓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단독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는 그건 가짜뉴스네요. 예, 애초에 프로젝트 프리덤 한다고 할 때부터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동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선박이 그 말만 듣고 막 움직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단독 행동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정박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정박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말대로 공격을 당했다면 무슨 어뢰나 미사일이 날라와서 배에 구멍을 뚫었다 이런 얘기인데 배에 그런 구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육안상으로 보이는 파공이나 큰 외관상 손상은 지금 보이진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구멍이 없으면? 일단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추정을 해보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인 거나 외부적인 거나 모두 이제 열어가지고 그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내부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항해경보로 구형 물체가 5만만 쪽에 이제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닌다고 조심해라고 하는 안전 경보를 이제 선박들한테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치되었던 기뢰 같은 것들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해수부에서 항행 경보를 공유했는데 구형 물체,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니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뢰가 떠다니다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사고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하지만 뭔가 미사일이 날아와서 거기 큰 구멍, 파공을 내고 이런 건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반이 파견이 됐는데 가서 이제 확인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밀 조사는 조금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제 대체적인 원인 파악하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는 조사단이 오면 금방 그 자체는 확인이 될 것 같고 그게 기뢰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네네. 맞습니다. 이번 주면은 그런 잠정 결론이 나겠네요. 아무래도 8일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인을 하는 것까지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했는데 지난번 연결해 줘서 오늘 말씀 감사하고 결론이 나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MM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부터 광역단체장 후보들 매주 한 번씩은 최소 전화 연결은 한다 하고 시작한 첫날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만났는데 구독자가 2,370명이었단 말이죠. 자,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최소 10,000명은 당장 하루 만에 늘리자고 했는데 자, 허태정 후보 연결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2,300에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3,000명. 자, 그러면 그 시간 이후 10,000명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효진의 뉴스공장 대단합니다. 자, 후보님 10,000명 이거는 겨우
체면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0만 명 오를 때까지 선거 전에 네. 10만 명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버튼 10만 명 받으셔야 되고 광역단체 네네. 후보시니까 자 그렇게 그러면은 다음 단계 3만 명 갑시다. 3만 명 좋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영상도 계속 올리겠습니다. 계속 올리시고 3만 명 되면 다시 잠깐 나오시는 걸로. 그전엔 못 나갑니까? 3만 명 안 되면 못 나옵니다. 3만 명 되면 다시. 어태정 TV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우리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니까 기본적으로 5만 정도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10만은 해야지. 나 시장이야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연결할 테니까. 예. 네네. 3만 명 때는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짧게. 알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고맙습니다. 다 탔죠? 다행히 다 탔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후원 계좌는 다 찼는데 2,000명 이거 너무했고 자 일단 기본 했으니까요. 네네. 3만 명 가자. 자 3만 명. 네. 큐. 내일 또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라고들 합니다. 부산의 전재수 예비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부산 MBC 영상이었는데 부산 MBC에서 그 시장통에 가셨더니 사방팔방에서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 사방팔방에서 동생,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 영상을 보셨네요. 부산 MBC 협조받아서 저희가 틀어줬는데 모두가 다 누나고 모두가 다 이거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네. 근데 이번뿐만 아니고 선거할 때마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국보시장에 갔을 때 이런 영상들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국보시장을 가거나 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은 늘상 있는 일들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 다 아는 분들이죠. 다 아는 분들이. 예, 다 아는 분들.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3번 떨어지고 또 삼선 의원 하면서 이렇게 쭉 만나왔던 분들. 그리고 이날은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키워주셨던 북구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또 그렇게 친근하게 또 안아주시고 인사해주시고 힘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같은 이웃이고 가족이고 진짜 형님 누님 이런 분들이죠. 저희는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꽃 여론조사상으로는 넉넉히 앞서긴 하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부산의 그 민심이라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매일 보는 것은 아닌데요. 예. 때로는 붙어 있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또 좀 그렇죠.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아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게 어제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7,000포인트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흐름 하나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 나선 우리 후보들에게 정확하게 투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 이 집권 여당의 후보들 좀 도와주면 정말로 이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을 시민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경향, 그런 흐름들이, 저희들이 이제 시민분들 만나보면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 잘하는 정부, 일 잘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 이분들에게 힘을 한번 보태줘 보자.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이 부산의 발전 한번 이뤄보자. 라는 흐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HMM 부산 이전, 네.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피격 소식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라 굉장히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일단 우리 선원들 안전이 이제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안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우리 선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HMM 본사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부산의 운명과 함께할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이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예인을 해가지고 귀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해양수도 부산을 으라차차 일 잘하는 점재수. 구호가 약간 힘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부산을 으라차차. 먹어가지고. 예, 부산을 으라차차. 예. 자, 유튜브 구독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16,000명 정도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 영상도 제가 듣기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100만 회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적습니다. 예, 그런데 전재수 TV를 통해서 좀 봐주십사. 좀 좋아요 또 저 구독을. 아니 지금 국회의원을 몇 년 했는데 거기 그 부산 북극하면서 지금 6번 선거에 나가고 7번째 지금 선거에 부산시장 도전하시는데 16,000명 너무 적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일단 3만부터 가죠. 예, 우리 경공 우리 청취자들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구독 꼭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면이 안 섭니다. 그렇습니다. 면이 안 써요. 일단 3만 가고 다시 전화 연결. 내일 또 전화 연결 해야 되겠습니다. 3만 갔는지 안 갔는지 안 되겠어요. 예, 꼭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은 이 유튜브로도 많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너무 적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전재수 TV 들어와 보시면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후보님. 꼭 좀 들어와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면이 안 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제 면이 좀 그렇습니다. 내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내일 몇 명입니까? 16,000입니다. 16,300명에서 시작했는데 예. 지금 말하는 동안 한 2만 갔어야 하거든요. 지금. 아, 그러면은 봉장장님 5만으로 합시다 내일. 욕심이 좀 많으신데.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5만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지금 2만 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은 2만 됐는데 전전수 이름값이 있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 컨텐츠도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예. 좋은 컨텐츠. 내일 다시 이거 계속 연결할 사람들이 많아지네. 내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도지사 도전하는 김경수 후보입니다. 자, 여기서 쇼츠 먼저 한번 볼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전주수 부전 절차 한번 청주입니다. 청주입니다.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신영환 후보 좀 응원을 합니다. 우리 김보경 후보 화이팅. 다른 후보는 아니 후보님 본인도 급한데 무슨 다른 후보를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 그렇다고 그냥 생각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후보들이 다 잘 아는 분들이라 경남에 오신 분들한테 본인 코가 섭외한대요 왜? 아니 본인 선거운동 쇼츠에 왜 다른 후보들 선거운동하는 것만 올렸어요?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예. 요즘 저희가 계속 이거 체크하고 있는데 구독자 몇 명입니까 김경수 TV? 또 민망하게 그것부터 물어보시니까 또 구독자 23,000. 야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한번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조금 좀 미안한 게 지금 캠프에 이제 우리 그 영상 만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뛰어나요. 열심히도 하고 되게 잘하는데 이 후보가 노잼이라 그러니까. 후보가 노잼. 아니 좀 전에 그 영상 보니까 감각이 있던데. 그러니까. 아니 캠프. 그러니까 만들어낸 결과물에 비해서 이게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서 제가 좀 미안하죠. 좀 전에 봤던 우리 쇼츠 그 쇼츠도 그 멤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센스 젊은 좋은데. 친구들이 진짜. 되게 잘해요. 열심히도 하고. 굉장히 센스가 좋은데. 경남 도지사를 한번 하신 분이 2만 명이면 이거 안 되죠. 이미 10만 명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후보가 노잼이라도 일하는 사람들 봐서 좀 구독도 해주시고. 노잼이라서. 그러니까 노잼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영상물을 일하는 사람 친구들이에요. 예, 멤버들이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예. 자, 23,000이니까 일단 5만을 목표로 합시다. 예. 5만은 가야지. 알겠습니다. 예, 경공 우리 구독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이 됩니다. 실제 선거운동 할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로 너무 넓으니까 광역단체장은 다 일일이 갈 수 없거든요. 예. 그럴 구독자는 제가도 이제 그런 쇼츠 보신 분들이 가서 인사하고 가면 봤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독 해주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하는 분들에게 힘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근데 너무 적다. 일단 5만까지 가야 되겠어요. 우리 공장장님이 평소에 너무 신경 안 쓰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경남도지사 할 때 10만 정도는 가셨어야지, 이거. 자,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2만 3천을 시작했는데, 현재 3만 4천 됐습니다. 벌써요? 3만 4천 됐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내일 다시 전화 연결할게요. 예. 내일 5만 안 되면 부끄러운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 후원금도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후원 계좌 안 쳤군요. 예.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무릎 정도였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도움이 갔어요? 많이 됐어요, 그때. 그때.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도 하고 계좌도 조금 남았는데 무릎 정도는 아니고 이제 허리 정도는 올라왔나요? 네, 허리를 좀 넘어서긴 했는데요. 허리 좀 좀 갈 길이 좀 남아있습니다. 좀 남아있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 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지금 알리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께 이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우리 경남도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께 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위력적이에요. 선거운동은 보니까. 맞습니다. 출향민들이 예. 그 부모님이나 지인들, 맞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진짜 괜찮아 한마디 해주는 게 큰 힘이 되죠. 진짜 그건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려오는 한때 우리 가족이었던 친구였던 이야기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구독 3만 4천 되거든요, 지금. 내일 전화했는데 5만 안 되면 진짜, 경복 믿고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저기 전화 돌리시고. 자. 알겠습니다. 팀에서 내일 저희가 한 1분 연결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벌써 허태정, 전재수, 김경수 구독할 분들 많네요. 예. 앞으로 저희가 매일 아침 전화 짧게라도 계속 연결할 테니까. 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택스 박시영 이택스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여론조사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참고로 여론조사 기관 1, 2, 3위 합친 것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 조중동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거의 안 한다. 보수 언론이.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예전엔 했는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 좀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영향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전혀 그 진영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해봐야 자기들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진영 매체라는 걸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해봐야 지고 있는 걸 전파하게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너무 많이 해요. 꽃에서 많이 해주니까. 네. 저희 걸 참고 말은 안 하는데 저희 걸 다 받아봅니다. 네, 받아보는데 보도 인용은 안 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 최근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재보선 중심으로 오늘은 세 군데 했고요. 내일 또 나옵니다. 내일 또. 자, 오늘 저희는 인천 두 군데 갑을, 연수갑, 계양을, 그리고 경기 하남갑. 경기 하남갑이 이제 관심 지역이죠. 네, 뜨겁죠. 예. 여기는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네. 자, 하남갑. 자, 여기 하남갑 뉴스토마토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네. 뉴스토마토 조사 한번 봅시다. 이광재 45.6, 이용 37.0 이러는데 적극투표층에서는 크게 벌어집니다. 56.4 대 32. 예상보다는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 추미애 50, 이용 49. 그렇죠. 예. 간신이겠죠. 예, 여기가 이제 지역이 획정돼서 합쳐지면서 가불이 이제 분리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유리한 곳이었는데. 예. 이거 비등비등하다. 그렇죠. 분리가 되면서 이용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후보가 가밀동에서만 이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졌어요. 농촌 지역도 꽤 있고 네. 하남을 쪽은 이제 미사신도시가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완전히 도시인데 하남갑 지금 지역은 도농복합도시 성격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도 살짝 이겼습니다. 크게 이기지 않고. 네, 47대 이재명, 김문수 44.
예, 거기다 큰 차이가 이제 안 났죠. 이준석 후보까지 하면 뭐 거의 박빙으로 붙었던 지역이라서 그렇죠. 여기서는 박빙이 될 수 있다고 예,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공천이 중요했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겠습니다. 정당 자체가 50대 33이니까요. 네. 정당 지지세 자체가 완전히 민주당 쪽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62 지지도 이렇게 높게 나왔고요. 이제 후보 간의 지지도 한번 좀 보시면서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광재 51.7, 이용 37.7 격차가 14%포인트 차로 꽤 큰 격차를 거의 보이고 추미애 후보가 득표했던 51% 가량을 이광재 후보가 지금 가져가고 지지를 있- 받고 예. 있고 이용 후보는 당시에 받았던 득표율보다 좀 많이 낮은 그러니까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즘에 이용 후보가 이제 그 윤 어게인 공천 이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거기 한 분으로 손에 꼽히잖아요. 그렇죠. 이진숙, 정진석, 이용 이렇게 세 분. 예. 후보 김태규도 인지도는 있고. 낮은데 윤호개인하고 묶이는 바람에 예. 윤호개인 키워드로 검색이 좀 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불리하겠죠. 예, 예전에 이제 윤석열 수행시장인가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광재 후보 보니까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남성은 57, 여성은 46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그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 인지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부터 89% 지지를 받습니다. 되게 높은 겁니다. 네, 높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후보 다 지지하지 않아 70%도 있고요. 60%도 있고 80%도 있는데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잖아요.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네. 후보 정도 됐으면 90% 넘어갔었죠. 예. 결국에는 이용 후보가 지금보다는 아무튼 더 득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민주당에서 공천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였고 이광재 후보니까 지금 뭐 이 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광재 후보는 한 번에 민주당으로부터 받을 지지를 지금 다 받고 있는 셈이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미디어 토마토는 5월 1, 2일 날 조사했고요. 꽃조사는 5월 4, 5일 날 조사했거든요. 며칠 3일간 터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가 이제 늦게 뛰어들었고 원래 이용 후보는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이시니까요. 큰 틀에서는 뭐 뉴스토마토나 저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자, 관심 지역인데 생각보다는 격차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인천은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바뀐 지가 좀 됐죠. 예, 그렇게 바뀐 지가 지지난 총선부터 그렇게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젊은 분들 4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죠. 이제. 자, 갑을 연수갑부터 보겠습니다. 연수갑. 여기는 원래는 이제 박찬대 예. 지금 이제 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이었죠. 네, 여기 지난번 이재명 김문수는 48대 44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찬대 총선 때는 박찬대 52, 정승현 46으로 조금 더 벌어졌고요. 처음 당선될 때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여기가 좀 중산층 도시라. 예,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박찬대 후보가 워낙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탄탄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아니면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천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예, 지금 밭을 잘 갈아놨고 지금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서 송영길 후보 넉넉하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네. 봅시다. 51.9대 33점 차. 네, 송영길 후보도 이제 민주당 인천 출신의 당 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네. 인지도는 뭐 100%라고 봐야죠. 인천에서는 최강 후보라고 봐요. 예. 예. 어디 가든 인천에서는 다 이길 수 있는. 시장도 하셨고. 예. 자, 근데 이 20, 지역은- 네. 20대 30대 남녀 차이가 좀 극명합니다.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거야. 그렇죠. 항상 지금 20대 남성은 네. 70대보다 보수적이니까요. 이 지역은 이제 정승현 후보라는 분이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2번 나왔는데 40%대 초중반 기록했었거든요. 네. 22대 때는 46%가량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박중진 후보도 이거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네. 사실 여기에는 정승현 후보가 공천이 됐으면 아마 조금 격차가 더 적어졌을 텐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표밭을 갈았고 이번 경선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승현 후보가 공천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뭐 감점을 주면서까지 박중진 후보를 그렇죠. 밀어준 듯한 네, 그렇습니다. 인상입니다. 예. 그래서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정승현 후보보다 조금 부담이 덜한 후보가 공천이 된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살짝 윤호개인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수치로도 드러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박종진 후보가 78%밖에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살짝 윤호개인의 그 뭐랄까요? 스멜이 나는 거죠. 향기가 살짝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원래 이분이 이제 바른미래당부터 정치를 네. 시작했는데 당을 몇 번 옮기셨어요. 예, 옮기고 지역도 많이 옮겼죠. 서구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 인지도는 있는데 그런 점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자, 정승현 후보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냈죠. 최근에 들었어요. 네. 과거의 활동하고 비교하자면 윤호개인 쪽으로 안 갔을 것 같은. 네, 맞아요. 처음 뿌리는 그렇죠. 정치 시작에.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 걸로. 이 연수갑은 인천일보 조사도 있었는데 인천일보 조사 우리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인천일보 조사는 조선도 안 돼 있네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계양을도 관심 지역인데 원래 이제 송영길 후보가 원래 이 지역구 출신이고 대통령도 이 지역구 출신이죠. 그래서 약간 사연이 복잡한 곳인데 결국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속 민주당 민주당 당선자를 내왔던 곳입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대선 때는 55대 36으로 큰 차이 보였고 그 전에 이제 보궐선거 이재명, 원희룡 할 때 54대 45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이 나와도 안 되는 곳이에요. 저쪽에서. 그때 한동훈 후보가 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번에 이제 전환길 씨가 도전한다는 얘기가 잠깐 있습니다. 거론하지 마요. 아니 후보급도 아닌데 언론에 자꾸 나오더라고. 나오시든가 말든가. 근데 이 지역은 워낙 뭐 그렇게 격차가 그동안 네. 컸던 지역이라서 여론조사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최근 들어. 맞아요. 여기는 아무도 안 하죠. 누가 되든 되는 곳이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뭐 예상대로 격차가 많이 크게 나왔네요.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 자체가 민주당 61, 국민의힘 22니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는 계양은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 있죠. 그렇죠. 그것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는 민주당을 이기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20대 남성, 30대 남성조차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지역에서는 앞서는 게 굉장히 좀 예외적인 지역. 이 지역은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 나왔어. 이 자부심 때문에 여기는 누가 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김남준 후보 자체가 대통령의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주는 사람이니까. 성남 시장 시절부터 보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작용해가지고 여기는 뭐 여론조사 더 안 할 겁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다른 데서 안 해봐가지고. 한 번도 다른 곳을 안 하길래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약간 호남 분위기가 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한 번씩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봤고 이제 한 번 해보고 나서 안 해야 되겠다. 딴 거 해야 되겠다. 가장 핫한 곳은 아무래도 부산 북구 갑하고 평택을입니다. 평택을하고 지금 이제 울산, 남갑 이런 데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죠. 해봐야죠. 근데 이제 부산 북구 갑하고 평택을은 대선 후보급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그렇죠. 등장을 했고 게다가 다자구도 아닙니까? 양쪽 모두. 진정한 다자구도는 평택을이지. 5명의 후보가 각자 두 자릿수 득표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PK 같은 경우도 접전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제 유선 비율을 많이 좀 태운다든지 뭐 설문 문항을 조금 평상시랑 다르게 조사할 때 너무 불리하게 나오니까 보수 후보들이 예전에나 하던 방식으로 유선 전화를 막 태우고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격전지는요. 아까 북갑이라든가 평택 같은 데는 여론조사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ARS 조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쿼터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잡혀서. 그래서 500명 조사는 모르겠지만 700명 이렇게 넘어가면 조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좀 차이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전화면접 조사를 해보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좀 분석을. 근데 또 평택은 굉장히 넓은 도농 복합 지역이에요. 이거 여론조사 그 지도 한번 떼어봐 주세요. 저기서 푸른색이 평택을인데 평택 갑하고 병 합친 것보다 더 넓습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선거운동가 힘들죠. 이 넓은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은 삼성이 있어가지고 도시예요. 근데 어느 지역은 충청북도 경북, 충청북도나 경북처럼 산골 비슷한 듬성듬성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고덕동이 이제 신도시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널찍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심은 한 단위로 형성이 되는데 작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론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끼리 교류가 잘 안 돼요. 여론 접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집도 잘 안 돼요. 안 되고요. 교통공약 하나를 내더라도 지역별로 상이에요. 원하는 방향이. 서로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한 여론이 형성되면 쫙 퍼져나가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서 잡히는 표집은 되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론조사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조국 대표가 이기고 어떤 데는 김용남 후보가 이기고 어떤 데는 다 두 자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기를 제대로 하려면 수천 샘플 해야 되거든요. 그것밖에 못한다. 안 잡혀요, 근데 잘. 아무튼 다자구도에서 지금 황교안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영남 대 조국 후보의 대결 구도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이유동 후보한테 부정선거, 공정선거 이걸 조건으로 단일화 조건을 내걸었더라고요. 안 되지. 그걸 못 받잖아요. 이유동 후보. 거기도 그냥 갈 것 같고 조국, 김영남 후보도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많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듬성듬성 있는 지역은 그래서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원래 내가 투표했던 정당에 그냥 투표하는 경향이 다른 곳보다 더 강해요. 강하죠.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분 자체가 많이 알려진 분이고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있겠죠.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은 계속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높고 김영남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런데 조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인지도 높은 인물이 나와서 조국의 인지도와 민주당에 계속 투표하던 성향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네. 누가 gel지는 진짜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걸어온 길 자체가 두 분이 조금 색채가 좀 달랐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예, 보수 쪽에서 정치했던 분하고 이 진보 쪽에서 어쨌든 조국 후보는 시민사회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었으면 그 공준전을 벌일 때 조국과 김영남의 과거, 현재 정치적 주장들의 결의 차이 이런 게 크게 이슈가 되는데 저런 지역은 민주당 누구야? 김영남 누군지 잘 신경 안 씁니다. 다른 후보를 넣어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엔 상대가 조국이에요. 조국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모릅니다. 네. 결국에는 김영남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는 이제 후보가 확정된 다음부터 약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위로 나온 조사들이 오차범위 내지만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또 여권 단일화를 가정해서 이제 여권 단일화, 진보 진영 단일화 가상대기를 하면 또 거기서는 인물 중심의 조국 후보가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두 후보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좀 귀결되면 유희동 후보가 굉장히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관심 받고 모든 밀려났죠. 언론이 두 후보만 거론을 하기 네.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평가가 이미 끝난 느낌이 있거든요. 김용남 조국은 새 인물이고. 예. 정당 투표 대 인지도의 싸움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공중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최근에 그거 지역에 잘 전파 안 됩니다. 이런 도농복합 지역에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